서울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시내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고 팔당댐은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 남부로 내려가 또 한 차례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을 김영호 교수를 지명하는 등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 대통령실 참모를 차관으로 대거 임명했는데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민주당이 모레 서울에서 일본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감사보고서 결재 과정을 놓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50억 클럽 핵심 인물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이 골절된 아영이가 또래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간첩행위에 대한 범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백두산에서 북중 접경 지역을 찍은 걸 문제 삼을 수도 있어 관광객에도 주의가 요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비 오는 걸 보면 분명히 장마철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찾아오겠죠.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에 이어 오늘은 수도권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한강 상류의 댐들 수위도 많이 높아졌다고 하죠. 오늘 뉴스나인은 팔당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지금 한강 수위가 많이 높아졌는데 팔당댐 수문을 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팔당댐은 25곳을 열고 초당 2,700톤가량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오전 9시 반부터 방류를 시작한 건데요. 춘천댐과 의암댐도 저녁 7시를 기해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한강 상류댐들이 물을 흘려보내면서 서울 한강 잠수교 수위도 보행자 통제 수위 5.2m에 1.1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발령된 호우주의보는 오후 4시 10분쯤 해제됐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엔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오늘 하루 강원 춘천에 104mm, 충남 태안 99.5mm, 경기 화성 79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 중랑구의 누적 강수량도 67mm를 기록했습니다. 네, 요즘은 특히 집중호우가 많은데 저지대 주민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겠군요. 네, 팔당댐 방류로 한강과 주변 하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지대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반지하 주택 6가구가 물에 잠겨서 배수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충남 서산과 태안에서는 폭우로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서울과 경기에도 일부 비 피해가 보고되면서 한강 인근 탄천 주차장은 물론 서울 시내 모든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작년에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도 아침부터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 침수 대비에 나섰습니다. 밤새 전국 곳곳에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팔당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호남 지역은 어제 새벽에 이미 280mm의 물폭탄을 맞았는데 오늘 밤 또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어제 비로 피해가 컸던 화천 주변이 아직 치워지지 않아서 저지대 주민들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280mm 물폭탄을 맞았던 광주천의 모습입니다. 거센 물살에 쓰러진 나무와 표지판, 휩쓸려온 돌덩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는 군데군데 움푹 패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천 수위가 오르면서 지하 주차장은 흙범벅이 됐고 어른 팔뚝만한 물고기까지 휩쓸려 왔습니다. 물도 많이 넘어와 있고 막 물고기들 넘어와 있고 나무 다 막 쓰러져 있고 이미 벌써 조금 위험한 상황이 계속. 인근 상인들은 어제 광주에 280mm 넘는 비 가운데다 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예보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걱정되지. 비가 좀 맹간히 오셔야지. 우리 같이 이렇게 없다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지. 상습 침수 지역인
저지대 주민들은 밤사이 기습폭우가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국지성 비가 오면 여기가 한 30-40분이면은 물이 한 가슴차게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가 제주도예요. 한편 전남 한평에서 지난 27일 밤 폭우로 불어난 하천 수문을 열려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여성은 오늘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국민권익위원장의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을 끈 건 12명의 차관 교체였습니다. 통상적인 개각의 모습은 아니죠. 주목받은 인물로는 문체부 2차관의 역도선수 출신의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인사의 면면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어서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보수 성향의 학자 출신입니다. 현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새 대북정책 수립에 적임자로 평가됩니다.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이번 주 초 임기를 마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후임에는 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내정됐습니다.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선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 차관급은 13명이 교체됐는데 문체부 2차관의 역도여제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체육인 출신의 차관 기용은 사격의 박종길, 수영의 최윤희 전 차관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대통령실 비서관 중에선 김호진, 백원국, 박성훈, 임상준, 조성경 5명이 부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위직 공직자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며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제외된 방통위원장과 산업부 장관 인선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8월 초에는 추가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예, 오늘 인사로 19개 부처의 절반이 넘는 12개 부처의 차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인사를 앞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군요. 차관을 이렇게 대거 교체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장관을 바꿀 경우에 청문회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번 일을 맡겼으면 2년 정도는 지켜봐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도 있었죠. 예. 특히 차관이 일선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차관을 대거 교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부처 운영이 마음에 안 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윤 대통령이 인사 이후에 직접 당부한 말이 있다면서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차관 내정자들을 만나서 이런 내용을 당부했습니다. 공직사회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기득권을 누리는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하게 맞서 싸우라고 주문한 겁니다. 예. 이권 카르텔은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적폐를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공직사회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차관들이 전방위로 뛰어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핵심 부서 차관으로 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차관으로 가게 된 비서관들의 면면을 보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새 국정기조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는데 이 집권 2년차를 맞아서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통령은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 건지 가는 건지 모른다고 비유하면서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예, 배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가는 건지 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 말에 대통령의 속마음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장미란 선수를 문체부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네, 그 문체부 2차관은 크게 체육과 관광, 정책 홍보 이 세 가지를 주 업무로 수행합니다. 장미란 차관이 체육계 인사로는 세 번째고 현재 39세로 46년 만에 30대 차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 내정자가 세계 정상급의 실력뿐 아니라 스포츠 행정학을 공부했고 비인기 스포츠 선수들을 지원하는 재단 활동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특히 야당이 이제 많이 반발을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거는 역시 야당의 반발 때문입니까? 야당 반발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은 특별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현 김효재 대행 체제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에나 지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자녀 임기가 7월 말까지여서 이 청문회를 2번 해야 하는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초 유력하게 검토됐던 산업부 장관도 오늘 발표 명단에 빠졌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인사가 미뤄진 것에도 사정이 있습니다. 외부에 개방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한 게 어제 논란이 됐는데 여기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이 2명 포함됐고 윤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오늘 인사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산업부 장관 역시 진상조사가 마무리된 뒤에 추가 발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거군요. 궁금증이 잘 풀렸습니다. 홍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말인 모레 서울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부산, 인천에 이어서 세 번째 장외 집회인데 이번에는 소속 의원 전원의 당직자와 당원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어민단체는 정치권의 가짜 공갈 뉴스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반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민주당 사무처가 각 지역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토요일인 1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열기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범국민대회 일정과 함께 당 소속 의원 전원과 각 시도당과 지역위 당직자, 핵심 당원까지 모두 나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토요일 숭례문으로 모여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당일 서울 낮 기온은 33도 안팎으로 폭염이 예보됐지만 당의 총동원령에 지방에서는 참석자를 실어 나를 버스를 예약하고 인증사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동원 숫자를 확인할 것에 대비해 참여자를 모으고 있지만 더위와 장마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단체들은 어민들의 생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를 항의 방문했던 어민단체는 가짜 공갈 뉴스 때문에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중단을 호소하며 민주당사 앞에서 큰절까지 했습니다. 바다는 걱정 마시고 우리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볼모예요. 왜 우리 어민이 가짜 소문,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어민연합회는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오염수 괴담 반대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보고서 결재 과정을 두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야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고성도 오갔습니다. 유 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 보고서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의 중범죄 사안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쟁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이 적법했느냐였습니다. 민주당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감사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는데도 최종 결재가 됐다며 조작 감사를 주장했고 다른 전현희 건에 대해서 강요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열람 수차례 엄청 하셨고요. 직원들을 압박해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조 의원이 감사보고서를 수차례 확인하고서도 일부러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원 직원에게 보고서 수정을 강요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시인데 당원의례를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출구가 하면은 시행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1965년생입니다. 무슨 그리고 당군 기자들이 미래까지 대기하고 갖췄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이 보고서에서 전 전 위원장의 중범죄 사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에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의 저런 답변 태도가 6월 그 자체가 1일 회의록에 문제입니다. 나와 있는 야당은 유 총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월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사무처의 관리감독 책임자가 누굽니까? 감사원 저입니다. 사무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잘 모르고 지금 앉아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월권을 하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보고서 수정안에서 중범죄 사항이 삭제된 의혹을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 김도우 법사위원장은 진상조사에서 유 사무총장은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자는 여론이 커지자 국회가 부랴부랴 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만들었죠.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러나 벌써부터 하나만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조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국민권익위 조사와는 별개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내일까지 국회의원들은 임기 시작부터 지난달 말까지 보유한 가상자산과 거래 내역을 이렇게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 지난달 김남국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조사로 국회의원 가족이 보유한 내역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이 아닌 내년 총선 당선인, 그러니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됩니다. 이 현역 의원을 조사하는 근거는 따로 부칙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부칙에는 의원 본인 소유만 등록하도록 하고 가족은 쏙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국회의원부터는 가족까지 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본인만 한다는 거군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제출할 자료가 방대한데 조사 시기를 더 미룰 수 없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이 의원들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다 보니 최소한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조사 결과가 공개는 되는 겁니까? 네, 그것도 현재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국회법을 보면 얼마 이상의 자산을 등록하고 어떻게 공개할지 등 이 대부분의 내용은 하위 법령인 국회 규칙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 방지법이 도입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 국회 규칙들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해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도 이 국회는 국회 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 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통의 재산은 다 공개를 하는데 가상자산은 공개를 못하면 조사 하나만 한 거 아닙니까? 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7월 말쯤 조사 결과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출하는데 그때까지도 국회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 공개 여부는 전적으로 자문위원회 결정에 달린 셈입니다. 예, 그런데 그 국회 규칙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더 더딘 겁니다. 이 올해 초에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 또 선거로 이미 검증받는데 다른 공직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국회 규칙을 만드는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기에서 안 좋은 결과가 드러나서 국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보다는 대충 이런 식으로 총선 때까지 뭉개고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안 하는 거죠.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이 등록한 가상자산 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실한 걸로 드러나도 사후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논란이 컸는데 그냥 지나갈 수야 있겠습니까? 잘 하겠죠. 혹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또 표로 심판할 거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검이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대장동 팀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받고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지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순간인 셈이군요. 법원이 고심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시작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지금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박 전 특검 측이 제출한 자료를 놓고 영장 발부 여부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팀의 컨소시엄 구성과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억 원대의 금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변협 선거자금 3억 원과 화천대유 설립 자금으로 5억 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2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 전 특검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부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PC 기록을 삭제한 증거인멸 정황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빙성을 흔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특검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전망인데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가운데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되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마음이 숙연해지는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이 4년 전 간호사의 학대로 생후 닷새된 아기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있었죠. 지금껏 온몸에 치료기를 매달고 살았던 아영이가 고통 없는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영이 엄마 아빠가 마지막까지 숭고한 결정을 해준 덕분에 아영이 또래 4명 아이는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아영이의 마지막 길을 하동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치료기를 매단 채 아빠가 내민 손가락을 꼭 움켜잡았습니다. 아영이는 4년 전 태어난 지 닷새 만에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을 다쳐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아영이는 지난 23일 갑자기 심정지를 일으켰고 그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닷새 만인 어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뇌세포 파괴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니까 제가 너무 정신이 없이 이렇게. 유족은 아영이가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몸이 아픈 어린이 4명이 아영이의 심장과 신장 등을 이식받을 예정입니다. 연명 치료를 하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영이 삶에 또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영이 부모는 가해 간호사가 4년이 지나도록 사과조차 하지 않았지만 형량은 징역 6년에 그쳤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번 뉴스는 전해드리기에 앞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찰이 출산 직후 아기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죄는 당초 적용하려던 영아 살해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떠난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친모에게는 3명의 어린 자녀가 더 있어서 소식을 전하면서도 복잡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해온 남편에 대해서는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30대 친모 A씨를 긴급 체포한 지 여드레 만인 오늘 A씨의 혐의를 살인과 사체 은닉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생활고를 주장했지만 아기를 살해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년에 걸쳐 출산한 아기 2명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점도 이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아 살해죄의 경우 양육이 어려운 환경 등 범행 동기를 반영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치지만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참작할 만한 동기라고 하는 것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형량을 높이고 엄벌주의를 표함이 더 바람직한. 그동안 아내의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남편은 살인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눈 감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비상장 주식을 곧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20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2만 5천 원에 팔았는데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경찰이 들어갑니다. 문 열어보세요. 경찰이. 핸드폰 다 꺼내시고요. 차에선 1억 원이 넘는 현금 다발과 고가 신발 등이 나옵니다. 주식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가짜 투자자문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대 A씨 일당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데 곧 상장될 것이라며 액면가 500원 주식을 2만 5천 원에 투자자에게 팔았습니다. 상장만 되면 3배에서 6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 사실은 상장 계획이 없거나 이미 폐업한 기업의 주식이었습니다. 일당은 서울과 경기 곳곳에 이 같은 지사를 마련해두고 끌어오는 금액의 25%를 배분하며 조직적으로 피해자들을 꼬드겼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이상 연락이 오더라고요. 새로운 회사께 또 성장되는데 이거 좋다. 이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구입을 해라. 이렇게 투자자 750여 명으로부터 약 195억 원을 가로챘는데 피해자 절반 이상은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대출받아서 투자를 했다든지 해서 한 피해자가 있고요. 실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경찰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국제 밀 가격 인하에 또 정부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라면과 제과, 제빵 업계가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했죠. 오늘은 편의점이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소비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편의점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다음 달 1일부터 아이스크림 편의점 공급 가격을 25% 인상했지만 최근 업계의 가격 인하 행렬에 동참하는 겁니다. 7월 인상 예정이었던 아이스크림 상품 가격을 기존 가격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절기 대표 상품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 실효를 감안한 결정이라고 봐주십니다. 정부 압박에 따른 가격 인하는 라면 업계를 시작으로 제과, 제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하 폭이 작고 품목도 제한적이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라면의 경우 인하 폭은 평균 5%, 지난해 9.7%에서 11.3%까지 가격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내리는 거는 감사하긴 한데 가격이 너무 미미하게 내려져서 소비자로서 느껴지는 가격 하락 정도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200원, 300원 정도는 내려가야. 특히 불닭볶음면과 진라면, 너구리와 비빔면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상품은 인하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좀 인기 있는 제품들은 이제 빠지고 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일시적인 이 퍼포먼스가 아니라 어쨌든 좀 제도적으로 조금 안착될 필요가 있어요. 정부의 가격 통제는 올해 원유 가격을 협상 중인 유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치즈 등 유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업체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게 되는 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기한이 오늘이었습니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 고시가 나와야 하는 8월 초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격차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지 이틀 만입니다.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 심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근로자위원들께서 저는 퇴장을 하셔서 논의가 좀 지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측은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법정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결론을 내긴 힘들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된 시급 12,210원을, 경영계는 시급 9,620원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을 주장했고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이라고 맞섰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체 한 곳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전체 근로자 1인당 연봉 4천만 원보다 오히려 적은 수준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도 최저임금 최종 고시가 이루어지는 8월 5일까지 막판 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요즘 주식하는 분들 사이에서 화두인 뉴스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유상증자입니다. 이 기업이 주식을 추가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는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는 기업에게는 더 없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지 않는데요. 지금 이른바 개미들이 비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송무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산한 영화관, 상영관 앞도 매표소도 썰렁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적자가 쌓인 CGV는 지난 20일 몸집의 1.5배가 넘는 1조 원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자본금을 늘려 빚 3,800억 원을 갚겠다는 겁니다. 부채 상환용 유상증자 소식에 CGV 주식은 32% 넘게 폭락해 2004년 이후 최저가를 갈아치웠고 가뜩이나 고전 중이던 콘텐츠 업계까지 불똥이 튀어 10% 안팎의 도미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오는 방식이 B2C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 고객들의 민심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회사였나? 이어 SK이노베이션도 지난 23일 유상증자 발표 뒤에 12%가 내리는 등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없는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에 나선 상장사 16곳 중 12곳이 하락장을 맞았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회복해서 재도약하겠다는 다짐에도 반응은 싸늘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자금 조달 방식, 그만큼 기업이 조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이런 시그널이. 내년까지는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상증자 행렬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중국의 간첩 행위를 넓게 해석한 이른바 반간첩법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념 목적으로 중국의 중요 기관 시설 앞에서 촬영을 해도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있는 외국인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외교 당국도 교민과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실수로라도 군사시설이나 시위 현장을 촬영한다면 간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강화한 반간첩법 때문입니다. 대상에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정보가 포함됐는데 무엇을 뜻하는지 모호해 중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중국 당국이 간첩으로 간주하는 세력과 접촉하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해나 이런 걸 받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을 조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 거의 전 분야에서. 외교부는 교민과 여행객들에게 인터넷 검색에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고 현지 교민들은 중국 당국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인교회가 많은 탓에 종교활동 등을 특히 조심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기업 주재원들은 동향 공유나 시장 조사 같은 합법적인 영업 활동도 간첩 활동으로 몰릴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你将反间谍法同外国记者的采访活动相关联是没有必要的，只要是依法依规、合法合规，就没有什么可担心的。 2014년 반간첩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강화된 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추방될 수 있고 10년 안에 다시 입국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일 월드컵이 열렸던 지난 2002년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돼 우리 해군 병사 6명이 전사했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오늘 경기도 평택의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도 모두 참석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보도에 구민성 기자입니다. 제2연평해전 유족과 참전 장병들이 전승비에 헌화합니다. 지난 2002년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6명의 해군이 전사했던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이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참수리 3575정 참전 장병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헌신을 기렸습니다. 끝까지 조타기의 탈을 놓지 않은 고 한상국 상사.
여야 대표도 나란히 참석해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불분명한 안보관이 국민 안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 그러자 문재인 청와대 출신 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더는 있어서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탄핵을 선하셨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뭐 그거는 해석을 편하게 하십시오. 예, 열어두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종전선언 왜곡은 극우 유튜버에 어울리는 언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에 해가 되면 반안보 세력, 반안보에 해당되면 반국가 세력 아니냐고 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주르륵 뜨죠. 당연히 가장 위에 올라 있는 기사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김아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자 각 언론사 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뜹니다. 최신성을 포함한 20개 알고리즘 요소에 따라 배열 순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 문재인 정부였던 2019년부터 다른 사이트에 언급된 횟수로 매체 인기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연합뉴스, 2위 조선일보 한겨레, 이어 동아일보, KBS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1년 8월 네이버는 돌연 알고리즘을 변경합니다. 민주당이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알고리즘 공개 법안을 추진한 직후였습니다. 기사가 배열되는 그러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을 전문가위원회에 공개를 해서 언론사를 계열사별로 분리하고 기사가 인용되는 지수도 반영했는데 그 결과 통신사 3곳이 상위권이 됐고 일반 언론사 중에선 MBC가 가장 높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2위에서 6위로 내려갔습니다. 인위적으로 언론사의 순위를 조정했다. 네이버의 외압을 통해서 보수 언론의 순위를 낮춰서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위원회의 합리적 검토에 의한 것으로 언론사 인기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020년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쇼핑 상품을 상단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로 한인 부부와 3살 난 아들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었죠. 당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이 경찰 몸에 부착된 카메라에 남겨졌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유지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쇼핑몰 앞 주차장, 경찰관이 아이들에게 교통 안전에 대해 당부합니다. Make sure you wear your seatbelts when mommy's driving, okay? 곧바로 어디선가 들려오는 총소리. 경찰관은 총기 사고를 직감한 뒤 기관총을 챙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범인에 접근하는 경찰관의 숨이 거칠어집니다. 전력을 다해 3분여를 내달리고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범인이 쏜 총격의 굉음은 더 뚜렷해집니다. 범인을 발견한 경찰관, 여러 발을 조준 사격합니다. 범인이 사살된 것을 확인하면서 상황은 종료됩니다. 텍사스주 법원 대배심은 경찰의 무력 사용이 정당했다며 당시 범인 진압 영상을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6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으로 한국인 가족 3명이 숨지며 교민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TV조선 류지현입니다.
인류 문명을 이어온 문자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세계 문자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입니다. 고대 쐐기 문자부터 구텐베르크 성서 그리고 우리 한글에 이르기까지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감상해 보시죠. 이루라 기자입니다. Build a vessel to survive the storm. 창세기에 나온 노아의 방주 원형이 된 기록물 원형 배 점토판. 배를 짓고 생명을 구하라는 내용이 쐐기 문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 문을 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선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문명의 토대가 된 문자 유물 18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으로 문자의 대중화를 이끈 구텐베르크 성서. 일본에 이어 한국이 아시아권 내 유일한 소장국이 됐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루터 성서는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고 중국 승려 구마라집이 번역한 금강 바냐 밀경은 불교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문자라고 말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가진 나라로서 다른 문자에 대한 지식을 또 가지면서 한글을 보면은 훨씬 더 새롭게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박물관은 세계 문자 유물을 9개 언어로 전시하는 한편 대여나 소장이 어려운 함무라비 법전, 훈민정음 해례본 등은 정교한 복제본으로 전시해 관람객들이 직접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콘퍼런스 2023 메타콘이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연사들은 챗GPT 열풍을 불러온 AI와 메타버스의 한계는 없다면서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메타버스로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노동 혁신을 추구하자는 첫마디로 시작한 2023 메타콘. And what we're missing is fulfillment. We need to find a new system, a Web3 version of work, where we can match productivity and fulfillment. 전 세계 50여 명의 메타버스 AI 전문가들이 모여 초연결 사회가 가져올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시장이 현재 20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w, after 9 years, the number will go beyond 20 times comparing right now. So we are got a supermarket right now and in the future.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매 계약서를 보내서 여기에 혹시 독소 조항이 있는지 찾아줘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확장성은 경제적 가치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국내 4대 금융그룹은 메타버스를 이용한 고객 서비스 개발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트갤러리를 가상현실로 옮기는 등 메타버스의 신기술을 선보인 부스에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UX, UI 분야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고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해보고자. 올해로 3회째를 맞은 메타콘은 내일 NFT와 엔터테인먼트로 범위를 넓혀 초연결 미래를 위한 강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가장 깊은 땅심을 악물고 빨아들인 질긴 긴 소리다. 장미란, 웅크린 아름다운 뿌리가 밀어올린 직후가 붉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장미란이 포효하며 바벨을 끌어올리는 금빛 순간을 독보적인 서정시인 문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잔뜩 웅크린 뿌리가 튕겨올라 꽃으로 붉게 피었다고 찬미했습니다. 장미라는 이름의 무쇠꽃은 그러나 질 때가 더 붉었습니다. 4년 뒤 런던 올림픽, 그는 바벨을 떨어뜨렸습니다. 안간힘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는 바벨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 토닥이고 어루만졌습니다. 15년 역도의 삶을 함께해 준 바벨에게 작별의 손키스를 보냈습니다. 시인이 다시 시를 바쳤습니다. 꿇어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오랜 무게가 한입 미소로 피어났다. 마지막 시기가 참 가장 붉고 아름답다.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했고 프로야구 김성근 감독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패자의 얼굴을 보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봉사와 교육이라는 제2, 제3의 바벨을 힘차게 들어올렸습니다. 장밀한 재단을 이끌며 비인기 종목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망주들을 키워냈습니다. 대학을 자퇴해야 했던 아픔도 묵묵히 이겨내고 박사와 교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4의 바벨 앞에 섰습니다. 그가 들어 올려야 할 바벨은 체육과 관광 행정을 이끄는 문체부 2차관의 책무입니다. 국가대표를 지낸 엘리트 스포츠인이 그 자리에 기용된 것은 사격의 박종길, 수영 최윤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 역시 새로운 기회이자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죠. 하지만 인간 장미란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그의 성품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 좌절해도 남 탓하지 않고 늘 웃던 그였으니까요. 뚱뚱하고 못생긴 아이가 역도를 만나서 과분한 것들을 누렸다고 했듯 그는 또 늘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름답다고 느끼니가 시인뿐이었을까요? 김성근 감독은 그의 차관 임명 소식을 듣고 스포츠가 모난 사회를 둥글게 하듯 생각 깊고 성격 밝은 그가 잘 해내리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장미란이 말했답니다. 인생과 역도의 공통점은 무게를 견디면서 사는 것이다. 인생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해볼 만하다. 어려운 일이 많아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가지 않은 길을 가면서 그는 또 좌절하고 또 어쩌다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지녔던 그 모습 그대로 밝게 헤쳐나가는 장미란 차관을 보고 싶습니다. 6월 29일 앵커의 시선은 또 도전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쏟아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발효된 곳들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집중됐는데요. 중부는 오늘 밤까지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더 쏟아지겠고요. 밤사이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남부는 내일 낮까지, 제주는 내일 아침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호남과 제주로는 최고 250mm 이상, 일부 경남권으로도 150mm 이상, 강원과 충북, 경북으로도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있는 데다 많은 양의 비가 더 예보돼 있는 만큼 안전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의 비는 내일 오후면 그치겠지만 남부는 내일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는 모레 오전까지 내리다 잠깐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중부는 비가 그친 뒤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에는 폭염이 찾아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이 장마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9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